우리는 두 개의 문이 열려있는 독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소멸로, 다른 하나는 환상적인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잠재적인 미래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미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가설의 실현 여부에 우리의 생존과 심지어 물질을 조작하는 것까지 포함한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이 미지의 과학의 섬들을 탐험하고 인류를 단기간에 구할 수 있는 통합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의 과학적 잠재력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단 6가지 에너지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설 덕분에 우리는 32가지 에너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를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가설은 연상적인 예시가 담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시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팀에게 이 지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간만 보완했고 역사적인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며 전 세계 과학계와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일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으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정직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인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전기가 무엇인지, 전기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방사선과 전자기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후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인류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분께 우리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물질을 제어하고 인류가 새로운 발전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독특한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해질 미래입니다. 이 가설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얼마 전 우리는 우리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독특한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유물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정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언급을 모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의 자원봉사자들이 실제로 우리 세계의 구조에 대한 언급이 남아있는 수많은 유물, 전설, 이야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고대에는 실제로 신의 눈과 바즈라와 같은 전설적인 기술들이 사용되었다는 많은 증거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의 작동 원리는 우리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에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 정보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독특한 특성을 가진 피라미드 형태의 특별한 장치를 제작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치의 실험용 모델을 우리는 2016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으며 내부에는 11개의 토러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장치를 가지고 우리는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일부 실험은 공개적으로 시연되었습니다. 이 실험들의 목적은 거리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퍼레이터, 즉 피라미드 안에 있는 숙련된 사람이 원격으로 정보, 기호 또는 숫자를 전달하면 실험 참가자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으면서 그 정보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리 공지된 이메일 주소로 참가자들은 자신이 받은 기호나 숫자를 적어 답변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오퍼레이터가 전달한 기호는 실험이 진행되는 순간에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무도 어떤 기호가 전달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실험은 특별히 구성된 자원봉사자위원회가 반드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전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실험에는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응답의 70%에서 80%가 정확했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이 실제로 오퍼레이터가 전달한 그 기호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답률이 너무 높아서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실험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 우리는 참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답변을 받았고 미리 보내온 답변들 대부분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험 당시 오퍼레이터조차도 어떤 기호를 전달할지 아직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에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라미드 네토로스의 설정에는 다양한 변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하는데 특정 현상이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토로스의 정확한 설정값을 알려주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피라미드 장치 안에 몇 분만 있어도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TV 화면에 자범처럼 보이는 수많은 흰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아무 점에나 집중하면 그 점이 가까워지면서 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오퍼레이터가 아는 사람일 수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오퍼레이터는 그 사람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 설정에서는 모든 오퍼레이터에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는 지구 곳곳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실험 중에 위치를 바꾸기 위해 일부러 운전 중이기도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각 자원봉사자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실험 오퍼레이터는 피라미드 장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사진과 번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전에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직접 알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피라미드에 들어간 후 실험 책임자가 특정 참가자의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후 오퍼레이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고 수많은 흰 점들 중에서 필요한 점이 다가오면서 오퍼레이터는 자신이 떠올린 그 사람의 얼굴을 또렷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그 사람이 지금 정확히 어떤 장소에 있는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았고 이 정보를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험 책임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우리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는 100%의 확률로 올바르게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장치의 특정 설정으로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우크라이나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퍼레이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까지 또렷하게 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들에서는 오퍼레이터가 그 사람이 그 순간 느끼는 맛, 냄새, 따뜻함, 추위까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엄청난 거리에서도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깊이 연구해보니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열, 전자기, X선 등 여러 방사선 외에도 인간의 뇌는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방사선을 생성하고 전달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아직 연구되지 않은 특별한 파동입니다. 각 사람의 뇌 신경세포의 작동 방식은 독특하고 반복될 수 없습니다. 지문이나 홍채처럼 뇌 신경세포의 흔적도 각자에게 고유합니다. 이 흔적은 다른 것과 혼동될 수 없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인간 뇌 신경세포에 이 특이한 방사선을 포착할 수 있으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신호는 차단할 수 없습니다. 실험을 거듭할수록 우리 앞에 얼마나 광활한 지평과 미지의 가능성이 열리는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라미드 장치를 통해 밝혀진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의 내적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 그 결과로 우리는 정전기의 증가를 관찰했습니다. 이 실험 역시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되어 이 영상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 동안 피실험자는 일정한 토로스 설정이 적용된 피라미드 장치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 후 장치에서 나온 피실험자는 자신의 손을 물이 채워진 어항의 유리에 댔고 어항 안에는 일반 볼트미터에 연결된 2개의 전극이 있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어항에 손을 댄 순간 볼트미터는 분명히 전압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2.66이 나왔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이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현상이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퍼레이터의 개인적인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이 만진 것은 전기 절연체인 유리였습니다. 볼트미터의 전극은 물속에서 연결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많은 양의 전기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안받았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발견한 몇 가지 유물들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들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간단한 예시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세계의 불연 속성과 세계가 양자 이전 수준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별다른 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세부 사항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별거 없어 보입니다.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구조에 대한 우리의 가설은 무엇일까요? 현대 과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분자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쿼크로 이루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쿼크는 전자와 중성미자 같은 렙톤과 함께 가장 작은 입자이며 구조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의 가설에 따르면 렙톤과 쿼크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한 에너지, 즉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설에 따르면 렙톤과 쿼크는 짧고 탄성 있는 파동의 마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서로 얽혀있는 뱀들의 뭉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뭉치는 가장 작은 입자, 즉 쿼크나 렙톤입니다. 그리고 그 뭉치 안에 각각의 뱀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뱀들이 마디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입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매우 특정한 어떤 조건 하에서 뭉치가 풀리고 뱀들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파동, 즉 같은 입자의 파동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인데, 이 실험에서는 조건이 바뀌고 관찰자가 있을 때 파동이 입자 상태로 전이됩니다. 본질적으로 얽혀있는 뭉치는 양자 수준, 즉 입자가 드러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짧고 탄력 있는 파동, 즉 뱀들은 양자 이전의 수준입니다. 양자 이전의 수준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미 양자 수준에서 고전 물리학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양자 이전의 수준에서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양자 이전의 세계는 짧고 탄력 있는 파동, 즉 뱀처럼 생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뱀들이 매듭을 이루어 얽힐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세계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매듭 하나하나가 바로 물질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입자입니다. 양자 이전의 세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즉 뱀들이 존재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뱀들은 각기 다른 무늬, 색깔,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독이 있고 어떤 것은 독이 없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 즉 짧고 탄력 있는 파동들, 뱀들의 조합으로 오늘날 과학에 알려진 모든 파동 전자기파, 열파 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모든 파동은 본질적으로 불연속적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짧고 탄력 있는 파동 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뱀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할 뿐입니다. 또한 모든 물질적 객체들도 가장 작은 물질 입자인 뱀들의 뭉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뭉치 안에 각 뱀은 특정 정보, 즉 코드를 담고 있습니다. 입자 안에 있는 뱀들의 조합에 따라 물질 세계에서는 주어진 성질을 가진 다양한 물질이 형성됩니다. 물질적 객체의 특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쿼크 이전의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즉, 쿼크 이전 단계에서 입자에 내재된 정보가 이 입자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예를 들어 공인지 개인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뱀의 뭉치를 일렬로 펼치면 모든 뱀들이 엄격한 순서로 배열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DNA에서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각 조각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순서에서 첫 번째 뱀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 뱀은 전체 뭉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쿼크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것이 짧고 탄력 있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해는 우리를 명백한 사실로 이끌었습니다. 즉, 세상에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단 6가지 종류만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종류가 적어도 32가지는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고대에 최소 32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사용되었다는 언급을 찾아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모든 정보가 고대에는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전 세계의 수많은 유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중 일부를 함께 살펴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들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뱀이나 뱀들이 얽혀있는 모습은 결코 우연히 그려진 것이 아니라 물질의 균형자적 구조를 설명하고 그것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연상적 예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곧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날 이 지식들은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들은 이미 수십 년째 고민하고 있는 현대 과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설을 통해 아주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시 세계의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전자기장을 이용해 2개의 하전 입자빔, 예를 들어 양성자빔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시킨 후 서로 충돌시킵니다. 그 결과 충돌 후에 과학자들은 충돌 전보다 훨씬 더 큰 총질량을 가진 더 큰 입자들이 생성되고 흩어지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을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2개의 테니스공을 충돌시켰는데 그 충돌로 수많은 농구공이 튀어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모든 입자들은 사실상 매듭 상태에 있는 뱀일 뿐입니다. 그들을 가속시키는 에너지, 즉 전자기파 역시 뱀입니다. 다만 매듭 상태가 아니라 선형 상태, 즉 파동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충돌기에서는 단지 2 입자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수십억, 수백억 마리의 파동 상태에 있는 뱀들도 충돌에 참여하며 이들이 충돌하면서 매듭 상태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매듭 상태가 바로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입자들로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설은 어떻게 2개의 작은 입자에서 그것들보다 더 크고 부피와 크기, 질량이 더 큰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익숙한 논리로는 더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7개의 빵과 몇 마리의 작은 물고기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더 큰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의 가설은 이것이 양자 및 초양자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물리적 진공에서 가상 입자들이 신비롭게 탄생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입자와 반입자 한 쌍이 태어나고 잠시 후 다시 사라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공을 채우고 있는 짧고 탄력 있는 뱀 파동들이 양자 경계를 넘어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서 마디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 입자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세상 전체는 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가는 바늘조차도 어디엔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살펴봅시다. 양자 물리학에는 얽힌 입자라는 현상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입자는 우주의 반대편에 있어도 시간 지체 없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변합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과학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답이 간단합니다. 양자 너머의 수준에서는 이 모든 입자들이 가까이에 있고 하나의 뱀파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너머의 세계에는 거리, 속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법칙들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세계에서는 서로 연결된 입자 중 하나가 우리 손에 있고 다른 하나는 다른 은하의 해변 모래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너머의 수준에서는 이 두 입자가 한 뱀파동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뿐 그 사이에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입자는 두 개보다 훨씬 많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입자들은 서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즉각적으로 주고받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의 물질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설이 설명하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류와 교류가 있고 전자기파와 정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는 현대 과학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정전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머리를 빗을 때 일상에서 정전기를 경험합니다. 머리카락과 빗은 둘 다 절연체입니다. 우리가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 우리는 어떤 엉킴을 풀고 새로운 엉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뱀들이 풀려나고 빗에 있는 엉킴이 머리카락의 엉킴과 얽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된 작은 뱀들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적 현상이며 이것이 전기적 자기 현상으로 머리카락이 빗에 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렇게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이해하면 우리는 이미 현대과학의 많은 수수께끼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전기 발생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역설이 있는데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입니다. 정전기 발생기의 디스크를 돌릴 때 두 전극 사이에 강한 불꽃이 튀는 것은 전극 끝에 구슬이 달려 있을 때만 일어납니다. 이 구슬을 제거하면 전극 사이의 불꽃이 거의 생기지 않거나 아주 희미하게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교를 위해 정전기 발생기의 전극에 배터리나 가정용 콘센트에서 작동하는 장치를 연결하면 구슬이 있든 없든 똑같이 강한 불꽃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전기 발생기가 만들어내는 전류는 구슬이 없으면 강한 방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는 구슬이 있든 없든 똑같은 방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두 전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이점은 이것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라는 것이고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만 다른 것이 아니라 양자 이전의 수준에서부터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설은 전기의 본질과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것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예시입니다. 짧은 파장의 마디 상태에 대한 가설 덕분에 우리는 전기가 마디 상태나 선형 상태에 있는 뱀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선형 배열에서 어떤 종류의 뱀이 우세한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빗으로 머리카락을 문지르면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한 종류의 뱀이 우세한 경우입니다. 자석을 회전시킬 때는 또 다른 종류가 우세합니다. 가정용 콘센트의 교류는 세 번째 종류의 뱀입니다. 배터리에서의 화학 반응 에너지는 네 번째이고 정전기 발생기에서는 다섯 번째이며 이와 같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전기와 자기장에는 선형 상태에서 동일한 첫 번째 뱀이 존재하며 이 뱀이 주요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이 주제를 더 깊이 연구할 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연상을 제시했을 뿐이며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스스로 탐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양자 너머의 세계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사용할 때 정전기 발생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정전기 발생기의 디스크가 회전할 때 브러쉬가 그 표면을 문지릅니다. 이 과정에서 마찰로 인해 뱀의 실타래가 풀리면서 정전기장이 형성됩니다. 일부 뱀들은 도체를 따라 마치 강줄기를 따라 흐르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전극을 따라 뱀들의 방향성이 있는 움직임을 형성합니다. 정전기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실타래가 없고 단지 뱀들의 흐름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방전, 즉 뱀들이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다시 실타래로 모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구 형태가 만들어주며 전극 끝에 있는 구슬을 감싸면서 뱀들이 스스로를 감아 연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타래가 형성되는 데 기여합니다. 구슬 주변 공간에서는 뱀들과 실타래가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한쪽의 실타래에서 나온 뱀들이 다른 쪽의 실타래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면서 실타래가 풀리고 뱀들이 해방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방전입니다. 우리는 불꽃을 봅니다.
광학 영역에서 파장이 방출되고 날카로운 딱소리, 즉 음향 충격파가 들립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뱀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발생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할 뿐입니다. 따라서 정전기 발생기에 구슬이 없으면 전극을 따라 흐르는 뱀들이 많은 실타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아무런 상호작용 없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리고 가정용 콘센트의 배터리에는 또 다른 종류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선형 상태의 뱀들과 함께 실타래들도 이동하며 이들이 서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실타래 상태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방전과 그에 수반되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류의 전기는 실타래를 형성하기 위해 구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실타래 형태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의 형태가 뱀의 선형 상태를 매듭 상태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본질적으로 구나 돔의 형태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종교 건축물의 돔과 비슷하다고 느꼈다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고대 전설에 따르면 최초의 도명사원은 24,000년도 더 전에 아펙시아인이라고 알려진 외계 종족에 의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해 최초의 종교와 사람들로부터 브릴리라 불리는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최초의 돔 형태 건축물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원에 모여 아펙시아인들을 신처럼 숭배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전기 발생기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정전기가 축적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원에서는 사람들의 에너지, 즉 브릴이 건물을 따라 돔으로 흘러들어가 그곳에 축적되고 결절 상태로 변환된 뒤 아펙시아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펙시아인들이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들은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 피라미드형이나 도면 꼭대기가 있는 탑, 그리고 피라미드형 첨탑으로 끝나는 구조물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건축물들 중 많은 곳이 힘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곳들이 힘을 주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앗는 곳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형태의 건축물이 주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이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감정이 격해지는 장소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를 만화로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만화처럼 표현한 고대 유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전 건축물을 보고 그 위에 포탈이 있으며 그 위에 떠있는 비행 접시가 이것이 외계의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 시절에는 이런 기술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왼쪽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내어주고 있다는 표시가 보입니다. 이것은 날아가는 작은 뱀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개의 행성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외계 종족인 아펙시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펙시안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계 종족들에게도 에너지를 제공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우리 사원을 통해 우주 어딘가의 정체불명의 존재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아직도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면 그건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제사장들에게도 모르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어떤 종교적 감정이나 감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정의 물리학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설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도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며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들의 인과관계를 밝혀줍니다. 방사선. 정전기 발생기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작동 중에 브러시 근처에서 방사선이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거기서 방사선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분명히 방사선이 발생할 만한 조건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우리의 가설을 통해 이 현상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기가 작동할 때 브러쉬가 디스크와 마찰을 일으킵니다. 마찰 과정은 수많은 뱀의 실타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풀리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다양한 종류의 뱀들이 풀려나오는데 그 중에는 다른 실타래를 물고 파괴할 수 있는 독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사선 뱀들이며 이들이 방사선 배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전기 발생기가 작동할 때 생성되는 이 방사선 배경은 국소적이고 수명이 짧아서 기계가 멈추면 바로 사라집니다. 반면 핵반응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배경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방사선은 모든 물체에 존재하지만 활성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방사선 배경은 다양한 종류의 독사들이 모여있는 뱀의 소굴과 같아서 이 뱀들은 자신들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뭉치들을 물어버립니다. 방사선의 세기는 방사선 뱀들이 선형 배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반응이 일어날 때는 방사선 배경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방사선 뱀이 맨 앞에 위치한 뭉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뭉치들과 상호작용하면서 방사선 뱀은 그들의 코드를 변화시킵니다.